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관세 무역 협상에서 많은 사안들이 논의됐고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고향 앞으로란 말을 만들어내며 병사들과 어머니들의 상봉을 감동적으로 전했던 일명 뽀빠이 이상용 씨가 타계했습니다. 국방부도 명복을 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점자는 매우 중요한 자립수단인데요. 전국 국립공원 7곳에 점자 지도가 배포돼 보호자가 없는 등반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점자 보급 정책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최진영 TV 대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주제 논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과 휴일이었죠. 스위스 제네바 호수의 그림 같은 곳, 스위스 외교부 영빈관에서 비공개로 미중 간의 첫 관세 무역 협상이 열렸습니다. 첫날 협상 무려 10시간이나 이어졌고요. 이튿날도 이른바 마라톤 협상 계속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 논의됐죠? 그렇습니다. 마라톤 협상. 그래도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됐다라는 점에서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 옥동자가 나올까? 이렇게 관심이 기울어졌는데요. 첫날 협상은 한 10시간 정도 됐고 그 이튿날도 지속적으로 지금 짧지 않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2+2 회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재무부 장관하고 미국 USTR 대표를 왔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부총리와 재미있는 것은 공안부장이 왔습니다. 마약 총괄이라면서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무역과 관련된 걸 하는데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온 그런 셈인 것이죠. 검찰총장 간 거 아닌가요? 검찰총장이 간 것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한 20% 정도는 이게 중국에서 마약, 특히 펜타닐의 원료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문제 삼았더니만 이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세를 낮추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와 함께 공안부장이 참석했다라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은 145%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로 125%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Great Progress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협상의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옥동자 같은 진전을 낳을 것인지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려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 과장된 표현을 했고 중국에서는 지금 단순 보도, 단신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략적인 건데, 자, 이 중국 왕샤오홍 공안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펜타닐 문제 논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 이 미국이 펜타닐 밀수를 문제 삼아 관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걸 중국 측이 아주 많이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돼도 적어도 20%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게 펜타닐 재료, 펜타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름에 뜻이 마약의 원료인 것이죠. 마약의 원료를 수출한다는 명목. 이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의 20% 이상 그것만으로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약과 관련되는 중국의 해결을 총 담당하는 공안부장을 지금 제네바로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샤오홍. 예, 이름은 왕샤오홍인 것이고 마약 단속 분야의 총괄 책임자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해결 의지, 그를 통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실질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 과장된 표현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4월까지는 강경 일변도였는데 이게 5월 들어서면서부터 수위가 조금씩 이게 낮아져요. 그래서 중국 달래기가 시작이 됐고 이 스위스에서 협상하기 직전에는
아주 수위를 더 많이 낮췄죠. 한마디로 협상의 법칙. 어떻게 보면 압박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논의했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고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게 말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는 대중 관세를 낮출 것이다. 최근에 좀 더 전향적인 얘기를 했고 특히 그 145%라고 했더니만 대중 관세는 한 80%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최신 보도가 있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145%를 다 관철시키기보다는 어떻게든 해서 미국의 어떤 제품을 중국을 통해서 중국 그 시장을 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지금 마라톤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협상은 끝났고, 예, 끝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최종 결과가 나오는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을 열려고 하는 거고, 자, 이 이틀간의 회담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상견례를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원래 전략적으로 좀 시큰둥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금 러시아에 국빈차 가 있죠. 이른바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이긴 날 이걸 전승절이라고 기념을 하는데 여기에 주빈으로 가서 가운데 푸틴하고 딱 둘이 앉아서 전승절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코 미국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메시지 계속 지금 설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만 있냐? 우리 시장은 미국 외에 신흥시장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그 한국과 일본에까지도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전승절에 푸틴과 함께 주민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중국에는 미국 외에도 다른 무역의 선택지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은 푸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전승절 기념식을 하는 주석단 한가운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보면 미국에 그 반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맹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연회에서는 시진핑과 푸틴이 함께 반미 연대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자 이런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종전의 좌절감이 커져서 밤잠을 설친다.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그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는 중국에 어떻게든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무역시장 개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있냐? 우리가 러시아를 손잡고 브릭스라든 신흥 그 강국들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미국의 이와 같은 그 일방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약간 시간에 쫓기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도 일방주의자만으로는 계속 가기 힘든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실제로 이 중국은요 스위스 협상 전부터 미국의 다양한 방법으로 맞서오고 있어요.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국채 이걸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내다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에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보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샀다는 것은 빚쟁이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중국인 것이고 채무자가 지금 미국인 것이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를 만약에 급격하게 팔아버린다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경제적 후폭풍이 미국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시장을 미국 외에 다른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미국의 금리라든가 달러와의 어떤 환율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채를 지금 내다 팔므로써 사실 본인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외에도 동남아 EU 이런 데 수출을 증대시켜가지고 대미 수출의 피해를 상당 부분 지금 상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진작, 결국 수출을 못하니까 달러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급 준비율 0.5% 인하. 쉽게 말하면은
중국 은행에 있던 돈을 외부로 조금 더 풀어가지고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는 그런 전략까지 대내외 경제 전략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히토리우 수출도 통제하고 미국산 LNG, 액화천연가스 안 사오고. 그러니까 중국 만만치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 흉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관계도 있고 무역 비중도 또 다르고. 그래서 협상 준비를 그래도 해야죠.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관세 협상에 참석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15일부터 제주도에 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USTR 미국 무역을 담당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가 한국에 오는데요. 제주도의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었는데 네, 그거 KTV 봐야 알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명운을 걸린 그런 회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어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미 통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2 회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총리와 이 통상장관이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USTR 대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결국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영토로 불러들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과의 벌이고 있는 이 무역 협상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관세 실무 협의 중간 점검 성격의 통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에서 미중은 뭐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 만났다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아름다우니까 좀 아름다운 협의를 물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가급적 빠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러트닉 상무장관.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결을 해서 무역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한 협의를 추구하는 반면에 또 2+2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와 이 로스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협상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측에서 조금 더 천천히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나름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협상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미국의 페이스에 완전히 끌려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정말 협상의 법칙 만반치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런 협상은요 여러 정권에 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고 협상은 국익 차원에서 계속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이 뽀빠이란 말은요 원래 디즈니 만화 속의 해병 캐릭터 나이 드신 분들 좀 알아요. 그리고 외식업체 있죠 파파이스 포파이 그게 이제 뽀빠이가 된 겁니다. 이상용 씨가 자기식으로 부른 데서 유래했는데 자, 이 씨 평생 뽀빠이로 살기 위해 근육을 키우고 젊게 살았죠. 갑자기 그런데 이분 세상을 등졌습니다. 예,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지난 9일에 갑자기 심정지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상용 씨가 그동안 이제 당뇨 증세가 있다고 했지만 최근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일까지도 강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9일에 심정지가 온 겁니다. 향년 81세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인데 서울 성모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고 오늘이 발인일입니다. 오늘 이미 나가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 가수들도 너무 놀라고 있는데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숙 씨가 30년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 말씀은 100세 이상 사실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새 프로그램 진행자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상용 씨가 과거에 군인 위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 아하. 이 진행자로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군대하고도 인연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빈소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조화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선생.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이분 재주가 아주 많은 분입니다. 또 ROTC 5기 출신의
장교이기도 하셨습니다. 뽀빠이를 상징하는 육체미, 어린이 프로그램의 뽀빠이 역할도 하셨고요. 그야말로 평생을 이 뽀빠이로 사셨어요. 네, 이제 뽀빠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상윤 씨가 1971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73년부터 MBC 유쾌한 청백전 변은정 씨가 진행하는 아, 그거 안 하려면 나이 한참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조 MC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출연을 했던 저는 거예요. 기억나요. 예, 네. 그때부터 근육 뽀빠이 캐릭터를 이제 내세웠었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육이 붙은 출연자를 별로 보지를 못해서 그럼요. 그때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KBS 모이자 노래하자 어린이 프로그램 거기에서 진행을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뽀빠이 아저씨라고 불리기 시작해서 그렇죠. 모이자 노래하자 진행을 15년 동안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완전히 국민 뽀빠이 아저씨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이상용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근육맨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참 병약하셔서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근육맨 미스터 코리안가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어릴 때 11살 때 굉장히 병약해서 삼촌이 집안 장소는 집안의 대들보다 그러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령을 사줬다고 합니다. 아령. 그래서 가방 안에 도시락은 없어도 아령은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평생 하루에 2시간 이상 평생을 운동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시고 결국 60년 이상 이렇게 하루 2시간 운동했는 결과 이런 그 좋은 몸매를 가지셨는데요. 우리가 여성미의 상징이 미스 코리아듯이 남성미의 상징이 미스터 코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뽀빠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 몸이 탄탄해서 대전에서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해서는 대전고등학교에서 미스터 대전고가 됐고 그러니까요. 서울로 학교를 왔는데 고려대학교 입학을 해서 응원단장. 고려대학교 응원단장을 하면서 미스터 코리아 딱 이것들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운동의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본인의 그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 담배, 탄산, 커피 입에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나이로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들, 물론 뭐 여성분들도 TV는 볼 수 있죠. 이상용 씨는 몰래 의문온 어머니를 업은 아들에게 고향 앞으로를 외치던 우정의 무대 진행자로 유명했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뭐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 노래 나올 때 눈물바다 됐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때가 이분의 전성기였죠? 그렇죠. 이상용 씨가 1989년부터 우정의 무대를 진행했거든요. 이게 군인 위문 프로그램인데 군인들한테도 당연히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도 인기를 끈 거예요. 네, 그때 장면입니다. 예. 네, 완전히 국민 오락 프로그램 같았었거든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 때 이제 저게 그리운 어머니 코너인데 어머니가 이제 누구 어머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면 뭐 이제 군사들이 다 나와서 병사들한테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자기 병사들이 어머니라고 그랬죠.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고 얘기. 저 장면이 이제 하이라이트였었죠. 근데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상윤 씨가 출연료를 매우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종종 출연료보다 교통 숙박비가 더 많았었다. 그게 뭐 강원도 뭐 저 깊숙한 산골짜기 있는 부대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출연료를 매우 소액으로 애국심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 저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상윤 씨가 대한민국 군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 이상용 씨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 고초도 많이 겪으셨어요. 하지만 최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야말로 스타들의 스타란 말이 있는데 이분 희극인들을 웃긴 희극인이었죠. 그렇죠. 희극인들을 웃긴 희극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국민들을 웃긴 희극인으로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엄영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개그맨들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많이 그렇죠. 웃기는데 이상용 씨는 뭐 어린이, 군인, 노인 할 거 없이 다 웃겼다. 이상용 씨가 TV에 나오면 웃음 효과음 TV에서 틀어주는 거 있죠. 효과음이 필요가 없었다. 빵빵 진짜로 막 터져요, 웃으니까. 저분.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고 그렇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한테도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 들어와서 각하 좀 웃겨달라고. 예. 그래서 이상용 씨가 그 김희갑 씨하고 같이 유경수 여사 전화를 받고 3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청와대 그 침실로 직접 들어가서 웃겨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분 이제
공연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30초를 못 견디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자, 디즈니 만화 속 캐릭터 이 뽀빠이는 악당 브루토, 털보 있잖아요. 거기에게 시달리는 연인 올리브, 다 그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시금치를 먹고 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금치 통조림. 원래는 이게 보리였는데 또 시금치 업자들이 그 정치적으로 바꿨다는 후문까지 알려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상용 씨도 그런 만큼 사회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었죠. 그렇습니다. 567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 셋 기르고 있습니다만 셋 기르기도 힘든데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심장병 아이들을 567명이나 수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줬던 그런 정말 대단한 봉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요. 싶은데요. 진짜 대단했죠. 네, 실질적으로 1973년에 한국 어린이 보호협회란 그 사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를 지금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보면은 1980년 경에 모이자 노래하자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네, 진행을 유명하죠.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지금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수술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덜커덕 그럼 제가 한번 수술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수술비였죠. 그렇죠.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국민 의료보험도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그 생명을 살리고 하는데 수술비가 1,800만 원. 엄청난.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이 그 절반인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본인이 이제 다니고 있던 업소에 그리고 출연료 같은 것들을 가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결국 많은 성금도 오고 그렇게 탑재하고,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생 동안 567명의 어린이의 심장병 수술을 했고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7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이라고 하는 정말 영예로운 훈장까지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연예 활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 봉사 활동으로 저 훈장을 받으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도 또 이게 호사다마인지 횡령 혐의를 이분이 또 뒤집어 썼습니다. 후원금을 횡령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죠. 예, 그 당시에 심장병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원도 받고 그렇게 사회적인 운동을 크게 했었는데 그렇게 받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뭐 소문이 시중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용 씨 말에 따르면 그 96년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날이 우정의 무대 녹화 당일이었는데 그래서 녹화하기 전에 여의도에 있는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잡혀갔다. 네. 그 소문 때문에 그때부터 횡령 의혹으로 1년 동안이나 수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상용 씨 집이 4,500만 원짜리 집이 아니라 40억 집에 산다. 또 뭐 자동차가 뭐 30년 고물차가 아니라 외제차다. 땅도 만평 샀다. 이런 자, 식의 소문이 돌았다는 검찰청 거예요. 앞에서 지금 찍은 사진도 그때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저렇게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저 논란의 와중에 우정의 무대가 폐지됐고 이상용 씨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길바닥에서 뭐 이렇게 종이 돌리고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상용 씨도 너무 큰 뭐 억울함 때문에 네. 한쪽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결국 97년에 무혐의로 다 모든 게 억울함이 소명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또 이 재단 운영이 안 되니까 아마 심장병 어린이 수술금 지원 그 사업도 행정적으로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가 원래 수술이 예정돼 있다가 사망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상용 씨가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방송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관광 가이드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입니다. 네,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팁 9천만 원을 모아서 그 돈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상용 선생 참으로 애석하게 병원 다녀오시다가 강연 하루 뒤에 저렇게 갑자기 별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 이상용 씨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이상용 씨를 일단 기부 천사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용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병 어린이 좀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을 도와줬고 최근까지도
날마다 1,000원짜리 신권 100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뽑아서 그걸 계속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최근까지도. 최근에는 사실 벌이도 거의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기부를 했고 신권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의미가 신권은 복돈이나 마찬가지다. 새돈은? 새돈.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 복돈을 드리는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기부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을 웃겼던 어린이, 노인, 또 군인들의 친구로 그러한 친구로 활약했던 영원한 뽀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심장병 어린이들의 구원자였고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한 국민 MC였다.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하는 시간 이상용 선생은 발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25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정부는 최근 점자 지도를 전국 국립공원 7곳에 배포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완연한 날씨, 이 봄 날씨가 됐고 이제 요즘 좀 덥습니다. 그래서 등산 즐기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지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겐 이런 기회가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이 길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지도 이 손으로 이제 손끝으로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배포했네요. 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의 7개 국립공원 뭐 북한산, 뭐 경주, 설악산 등등 7개 국립공원에 점자 지도를 배포한 거예요. 이 점자 지도를 이 점자가 글자 크기를 키워서 저시력자도 활용할 수 있게 뭐 그런 지도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방로 난이도라든가 설악까지. 그러니까 저 오른쪽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네요. 저를 네, 점자를. 점자도 있고 글자 크기도 키워서 네. 이제 그 맹인이라든가 저시력자가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지도를 만드는 건데 저 안에는 탐방로 난이도부터 탐방로별 설화까지 무슨 계곡이 어떻고 뭐 그런 탕이 어떻고 옛날에 선녀가 왔었다 네. 뭐 이런 걸 다 적어서 탐방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전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7개 국립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6년까지 23개 국립공원에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참 얼마나 반가운 얘기겠습니까? 시각 장애인분들 또 저시력자분들도 이게 약시인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분들도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마련이 되죠? 예, 이제 국립공원하고 기아 측에서 함께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신청을 받는 겁니다. 국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그 기아 초록여행 회원일 경우에 그 자격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하루 28가정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선정이 되면 자동차 같은 것을 지원을 받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유류 지원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게 지원이 돼서 지리산 노고단, 소백산 연화봉 이런 데를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저기 정상인들도 올라가 본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데 올라가서 숙박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1박 2일 숙박 지원입니다. 일몰 일출을 감상할 수 있고 별자리 관측의 기회까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되고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 바로 잡습니다.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비장애인이 맞습니다. 제가 그 표현 무심코 잘못 썼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 한국어로 된 점자 지구본도 나왔네요. 대한민국에 한글로 된 직업원이 없었다는 게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저도 좀 놀랐네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다행히 그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글로 된 3D 지구본을 지금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독일어로 된 지구본이 그 점자 지구본이 있었고 한국의 그 학생들이 그런 것을 쓰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지금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로 세계 대륙 해안 경계, 날짜 변경성 등 이 지구본에 있는 정보들을 점자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대형 지구본은 박물관에 전시하고 또 소형은 전국에 있는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 보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그 지구본 둥글잖아요. 그것 외에 점자 지도집에는 QR 코드 이게 음성 우리가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는 있으니까 그렇죠. QR을 딱 이렇게 휴대폰을 대면은 그걸로 해서 음성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QR을 통한 음성 정보 지급 이런 것들도 통해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는 상당히 혁신적인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 점자는요, 자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결과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죠? 네, 국립국어원에서 2024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결과를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점자가 미치는 영향이 69.3%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23.6%가 중요한 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92.9%네요. 네, 다 합치면 92.9%가 점자 중요하다라고 답을 한 건데 그 점자가 사실은 저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서비스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 현실에서 점자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뭐 가보면 몇 군데 보긴 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의 그 환경 속에서는 이 점자 환경 매우 열악하죠, 지금? 정말 열악한데요. 방금 이제 그 조사에서 점자 만족도도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최하로 나온 게 뭐냐면 의약품, 식료품, 화장품 분야. 여기서 점자 만족도가 1.4점이 나왔습니다. 거의 빵점이네요. 거의 그쵸 0점에 가까운 것이고 근데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모든 분야도 대체로 만족도가 1점대 아니면 2점대 이런 식이거든요. 거의 점자가 제대로 그 점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제가 좀 전에 2024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점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네. 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어떤 이게 음료수인지 알고 살 수가 있을지 이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고르려고 하면 결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현실을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람이 안 계신가? 내가 사보지 뭐. 포카리 없나? 콜라 없나? 맞다. 점자가 있었지? 점자로 음료? 이것도 음료? 어떡하지? 아, 목말라. 음료부터 먹어보자. 아. 무슨 맛이지? 탄산은 맛있겠지 뭐. 오, 콜라? 맛들이 왜 이렇게 특이하지? 내가 산 건 도대체 뭘까? 자, 눈으로 못 보니까 뭐 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이야 보고 사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만져봐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 점자 표기를 좀 상세히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안 하면 기업들이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했는 규정을 해서 이런 점자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점자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문 용어 200개 이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오돌토돌한 걸 만져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심코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저런 하나하나의 어떤 돌기같이 생긴 이 점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이 약간 안타까웠는데 이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런
공산품, 식품 공산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그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음식 선택권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중에 10% 정도만 점자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자를 넘어서 아까 QR 같이 지금 이제는 그 점자 옆에 QR 코드를 바로 해서 휴대폰으로 하면은 음성으로 이제 들을 안내를 수 할 수가 있게. 있으니까 이 점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90%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골의 수준이 선진국을 결정하고 장애인의 수준과 화장실의 수준이 선진국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꼈던 게 또 있습니다. 의약품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못 모르고 음료수 먹으면 뱉으면 그만인데 의약품은 그야말로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점자 표시 확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2021년에 약사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총 39개 의약품, 15개 의약 외품에 대해서 점자 코드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무화된 그 제품들이 주로 해열 진통 소염제, 또 이비과용제, 암과용제 이런 제품들 위주인데 그 밖에도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에도 점자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수어가 의료 관련 전문 용어가 기존의 수어 체계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식약처가 지금 관련된 수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저런 게 안 돼 있다는 게 정말 의아할 정도로 네. 이제라도 서두르기에 좋은 시점이다. 빨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점자 대신에 바코드 또 QR 코드를 인식하면 말씀드린 대로 음성 정보를 통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자로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어느 제품 라벨에 보면 성분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 탁탁탁 적혀 있는데 일반인도 잘 안 보여요. 네, 그걸 점자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구분이 되겠는가? 그래서 뭐 점자로 하는 것도 하지만 QR 코드나 바코드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를 딱 찍으면은 거기에 연동이 돼서 음성으로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수어 영상을 보여주는 네.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약예품 모바일 간편 검색 서비스도 실시를 하고 이게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으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정보는 비단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 제품의 정보가 궁금할 땐 간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의약품 안전나라 바로가기를 누르면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카메라 화면이 나오면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그 다음 스캔한 제품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면 글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찾아야 할 게 아닙니까? 자,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한마디로 점자 바로 옆에 QR코드를 탁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점자가 딱 있으면 거기에 휴대폰을 딱 들이대면은 이제 음성으로 솔솔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렇게요? 지금 그림을 네. 보고 있는데 지금 그 한 11개의 종류로 포장 용기를 구별을 했는데요. 17개. 네. 플라스틱 또 캔, 종이, 필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뭐 두부 같은 넓적하고 한 데 같은 경우에는 뚜껑 우측 상단에
그리고 또 우리 라면 같은 봉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이렇게 접합부 있잖아요. 네. 그 접합부 우측 상단에 그리고 우리 생수 같은 이런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에는 라벨 뒤에 절지선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따는데 바로 옆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 그 물건의 성분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점자는 그 상품이 뭔지만 알 수 있지만 QR 코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보 접근권에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이거 필요합니다. 맞게 써야죠. 점자 표시를 어떻게 화장품에서는 확대합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화장품 점자 표시 권장 확대 법안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제품명 외에 모든 기재 사항을 다 이제 점자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점자뿐만이 아니라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수어 영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QR 코드 이것도 의무적으로 이제 표기하게 됐는데 문제는 화장품 업계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수많은 영세 업체들이 여러 제품들을 그게 판매하기 많아요.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이런 영상을 그 영세 업체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어서 이런 그 어떤 정보 접근성을 위한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 때는 참 많은 게 문제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법 접근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종합민원실인데 이 접근센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애인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용이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합민원실이라고 하지 않고 사법 접근센터라고 하는데요. 접근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액세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령자 그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취지인데 결국 법원은 뭡니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있죠. 2022년부터 이 사법접근센터를 개설을 했고 3년 됐네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수원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내에도 사법접근센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점자 프린터기, 화상 전화기 이런 부분을 그 구비를 해가지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네. 화상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무료 법률 상담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 서비스, 수화라고 하죠. 수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남부지법, 서울지법에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점자 프린터를 통해 상담 문서를 인쇄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자 그러니까 프린터에 그 상담 관련 문서 있잖아요. 문서 이렇게 쓱 하고 집어넣으면 그 기계가 알아서 점자를 바꿔준다는 오,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점자로 인쇄를 해주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읽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곳에서도 하는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은 대체로 점자 프린터만 제공하든지 음성으로 읽어만 주든지 양자 택일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는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저런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서울 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 그야말로 장애인 맞춤 서비스를 한다. 잘 알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에요. 장애인 주간을 기념해 법원장과 부장판사들이 직접 나와서 이 시각장애인 체험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저도 좀 약간 감동 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남부지법 그 법원장님, 그 수석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이 안대를 착용하고 안내견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니는 그런 행사를 해서 내가 장애인이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법원을 이용하는 게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그 우리가 체험하고 그와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의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우리 그 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대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앞에 뭐가 있는지 걸어 넘어질지 두려웠는데 그 안내견이 11마리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따라서 살살 가다 보니까 좀 더 접근을 쉬워졌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할지를 체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화상 전화기 2대를 교체를 했고 홈페이지에 유관기관 예약 시스템을 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이 남부지방법원을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법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법제처도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데, 자,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누르면 다 그 청각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장애인들 특히 이제 그 글을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서 제공을 하고 음성 서비스로도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살짝 저희 그 사법부를 얘기를 하면은 사법 시험 치는 데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응시를 하면서 시험 자체를 수어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그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판사로도 합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은 좀 더 먼 것 같습니다. 네, 참 노력은 시작이 벌써 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대표,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멋지고 활기찬 또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